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언제, 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 한 10분,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직례를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계속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방사선 치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뭐 부작용이나 어떤 식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직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종양이에요. 하지만 뭐 앞으로는 염증에서도 할 거고 매개성 염증에서도 사실은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은 종양 환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양 중에서도 이 악성 종양에 많이 포커스를 잡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악성 종양일수록 주변 조직에 침윤이 많이 생기죠. 인베이전이 있고,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악성 종양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방사선 치료랑 수술은 굉장히 국소적인 치료고,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전신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병용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과 입장에서 방사선 치료를 전공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런 개념이나 접근법이 거의 외과랑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인 종양들은 마취를 많이 두고 수술하는 것처럼 많은 마취를 두고 역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방사선으로서, 고에너지 방사선으로서 그냥 암세포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 기계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종양에는 최대 선량, 많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최소의 방사선이 들어가 있던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적혀있는 장점들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임의에서의 장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줄에 있는 수술이 어려운 환자한테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희 수의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이나 네이잘이나 블래더나 프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종양 치료하기가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방사선인데요. 이 방사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에너지 방사선은 뭐 체르노빌 발전소, 그리고 뭐 히로시마 원자력 폭탄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고에너지 방사선은 위험하다고 여러분들이 일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엑스레이나 CT 같이 저에너지 방사선도 사실은 위험해요. 많이 노출되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간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사선 이야기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방사선 관련된 직업을 자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방사선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 수의사나 보호자분들, 그리고 조금 많이 공부를 하신 수의사분들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보호자분이 질문을 하시죠.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같이 살고 있는 동거견이나 아니면은 이 우리 사람 가족들한테서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사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방사선은 어떤 흐름과 파동과 같이 어떤 에너지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선 자체가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방사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사성 원소는 이런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 즉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원소죠.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방사성 원소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방사선을 계속 내뿜는 어떤 원소를 몸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계속 방사선이 나오겠죠. 그런 치료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격리를 조금 해야겠죠. 또는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내가 검사를 하는, 진단을 하는 어떤 그런 검사법에서는 격리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패시티라든지 뭐 고양이의 요오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서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격리를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났다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받고 나면은 더 이상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는 결론적으로 보호자나 다른 동물들에게 영향을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패시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그리고 S에서도 뭐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뭐 충북대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동위원소 치료를 한다면은 격리실이 있어야겠죠. 이건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동위원소를 가지고 하는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에는 격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효과를 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영상 엑스레이나 뭐 CT나 영상책을 펼치면은 첫 페이지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어차피 모든 방사선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전 효과, 컴퓨터 산란 효과, 전자쌍 생성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이온화를 시킵니다. 어떤 물질을 이온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이온화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DNA 데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DNA가 데미지를 받는다라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DNA가 결국 이 가닥이 끊어지면서 얘네들이 사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와 같이 아주 고에너지, 특히 뭐 히로시마 원전부터 이런 거 같은 아주 고에너지는 그냥 받으면 바로 다 끊깁니다. 두 개의 가닥이. 그럼 바로 사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밑에서 엑스레이나 CT는 좀 더 강하죠. 이런 엑스레이를 여러분들 그냥 납복을 안 입고 그대로 받으면은 데미지를 살짝 입거나 입지 않거나 아니면 한 가닥만 입어요. 한 가닥만 입으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된 뉴스에 나오는 외과 의사들 이 C암을 그냥 그대로 1차 손속에 10년 동안 계속 그냥 받으면서 수술하신 분들은 손끝이 다 괴사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DNA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결국 방사선 치료도 세포를 사멸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종양 세포에 이 레디에이션이 들어갔을 때 고에너지 방사선이 들어가면 결국 이 두 개의 가닥이 끊어지고요. 그러면은 일부는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더 큰 효과는 뭐냐면 세포 분열을 계속 해 나가는데 저희가 M기를 거쳐서 뭐 G, 1, 2, M기, S기 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있었죠. 그런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세포들이 커져야 되는데 DNA가 끊어져 있으면 그런 세포 분열을 했을 때 얘네들이 제대로 커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보호자분들이 아니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바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에너지가 아주 높아서 히로시마 원전 못한 정도로 에너지가 높아서 두 가닥을 바로 끊어버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그래서 시간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데 만약에 세포 분열이 빠른 조직일수록 그러면 더 빨리 줄어들겠죠. 스피커에 지켜주죠. 이건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종양 조직들이 사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나인 계열들,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양성에 가까운 애들은 사실 크기가 팍팍 더 안 줄어들어요. 더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하는 시기가 더 길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분열하는데 1시간 걸리는 애랑 한 번 분열하는데 한 달 걸리는 애랑 완전 다르겠죠.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애들은 계속 세포 사멸을 계속 해 나가겠죠. 그런 특징들이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사선 치료가 예전에는 이런 모양의 종양이 있었다라면은 즉각적인 치료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거의 종양에 가깝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사람도 그렇고 요즘은 방사선 치료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즉각적인 치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도 말기암 환자에 많이 썼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 기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방사선 치료 기계 관련돼서는 홍 원장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 기계죠. S1 센터에서 그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넣어봤고요.
실제적으로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 선생님들이 종양을 확인했다, 진단을 했다라고 하고 난 가정 이후에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제가 먼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겠죠. 그래서 치료의 플랜을 짭니다. 이때 치료의 플랜은 항암이랑 같이 할지, 수술을 하고 할지, 수술 전에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고요. 이제 정하게 되면 저희가 CT를 다시 찍고 플랜을 짠 다음에 치료를 하고 리체크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이때 저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이때는 이제 저도 학교에 있으면은 보호자분들이랑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허천 원장님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종양의 어떤 기본 틀에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컨설테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어떤 종양의 스테이징이나 그레이딩 그리고 뭐 환자의 상태, 임상 증상, 종양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 종양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돼야 될 거는 이제 보호자의 시간이랑 여건이 일반 사람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꼭 최선을 먼저 보호자한테 옵션을 드리지만 보호자의 시간이나 여건에 맞춰서 이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험을 쌓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종양의 스테이징이나 그레이딩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보호자한테 더 자신있게 예우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더 치료 방법을 확실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경험을 더 많이 쌓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보호자와 뭐 수술하고 레디에이션을 하든 레디에이션만 하든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저희는 CT를 찍게 됩니다. 이 CT는 저희가 진단용 CT 겸 방사선 치료 CT도 찍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위한 CT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드도 만들어서 환자 고정 틀도 같이 만들고요. 이런 고정 틀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사선 치료가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3번 들어갈 수도 있고 20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위치가 안 맞다라면은 종양이 아닌 부분을 계속 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CT 찍었을 때 저희가 플랜 했을 때의 자세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몰드를 그때 만든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CT를 찍고 난 다음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종양을 어떤 식으로 방사선 치료할지 플랜을 짜게 되는데요. 이 플랜 과정이 보통 뭐 빠르면 응급환자들은 하루 만에도 짜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환자들은 하루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급환자들 빨리 예능해서 치료를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면 하루 이틀 만에도 하지만 아니면 보통 한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이제 본 환자도 브레인 튜머가 있던 환자는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인데요. 여러분들이 기회 보고 싶으시면 뭐 여러분들 언제든지 양산 가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양옆에 있는 게 CT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지금 방사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콤빔 CT로 환자가 이전에 플랜을 찍었을 때 이제 CT 자세랑 똑같은지 확인을 먼저 하고 이제 레디에이션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리체크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리체크를 와요. 걱정되니까 내가 암 환자인데. 근데 사실은 동물들이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약하고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거의 리체크가 없는데 제가 리체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체크를 통해서 환자들이 지금 케어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가 사실 이 몇 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사실 방사선 치료뿐만이 아니고 종양 환자에서의 접근 방법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를 만났을 때 보호자의 여건 이런 건 상관없이 일단 제가 먼저 기준을 잡습니다. 과연 이 환자는 큐레이티브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치료적 목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환자인지 아니면은 지금 치료적 접근은 무리다. 치료적 접근이라는 것은 최대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환자의 서바이벌 타임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인 거고요. 팔리에이티브 치료는 치료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크긴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 목표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인 거죠. 이 목적을 먼저 명확히 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랑 얘기하다가도 나 처음에 목표는 팔리에이티브인데 좀 줄었다고 해서 같이 막 좋아해요. 근데 결국은 그 치료 효과가 그만큼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발하고 애기가 사망 시점이 빠르거든요. 그럼 또 보호자가 원망을 또 듣기도 해요. 그 말은 제가 목표 없이 치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치료적 접근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수술과 동반해서 할지 수술과 따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항암은 별개예요. 항암은 언제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양마다 항암이랑 같이 했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워낙 전이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 종양이냐, 현재 전이가 없어도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양들, 또는 이 종양은 보통은 죽을 때까지도 전이가 없는 종양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모든 내과랑 같이 상의해서 언제든지 하는 편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술과 사실 방사선치료가 굉장히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국소적 치료로서 수술이 먼저 하고 할지 방사선치료 단독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수술이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종양에 대해서 스테이징과 그레이딩을 최대한 무조건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수의 쪽에서 좀 약한 부분이 사실 그레이딩이랑 조직 검사기는 해요. 저희가 많이 해도 아데노카시노마까지만 봐도 만족할 정도로 지금은 아주 깊이 안 들어가죠. 근데 사실 이니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카시노마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네이저 튜머다만 해도 사람들이 만족하고 끝내니까. 근데 사실은 그만큼 저희가 그 분류에 따라서 생존 기간이나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마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십 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특히 내과나 주치의 선생님들, 특히 외과도 그렇죠. 다들 이런 그레이딩, 스테이징 반드시 중요하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는 큐레이티브를 할 것인지 팔리에이티브를 할 것인지 접근을 합니다. 보호자한테 큐레이티브 가능하면 가능하다. 근데 팔리에이티브도 보호자의 여건상 원하시면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는 얘는 큐레이티브가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만마리 글랜드 튜머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둥그렇게 있는데 전이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으로 만마리 글랜드 튜머 하나를 떼내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죠. 생명기간에는.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자꾸 배에 끓면서 염증이 생기고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면은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고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큐레이티브 목적으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라면은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 단독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치료적 접근으로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데피니티브 RT라고 해서 DRT가 거의 큐레이티브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한 번 방사선 치료할 때 아주 작은 용량의 방사선을 쏴서 굉장히 많은 횟수로 방사선을 쐈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25번을 쏘고 10회를 더 쏘고 해서 보통 35번을 쏘는데 이제 동물들은 20번 연속으로 4주 내내 방사선을 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주변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 방사선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이 대부분이었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때마다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치료기도 좋아지고 CT도 들어오면서 이 SRT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SRT는 한번 전체 토탈 용량은 비슷한데 그만큼 한 번 쏠 때 많이 쏜다라는 거죠. 고에너지를. 그만큼 정교하게 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보호자한테 상담을 할 때 무조건 SRT가 좋겠네. 사실은 두 개 다 가능하면 저도 웬만하면 SRT를 하려고 해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약이 많습니다. 어떠냐면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정말 고에너지 방사선을 정확하게 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한 영역이 넓은 종양들은 SRT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이런 브레인, 네이절, 브레인 스컬로 갇혀있죠. 네이절도 뼈로 갇혀있죠. 나가봐야 뼈 안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알코바처럼 등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 SRT로 고에너지를 쏘게 되면은 등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베이전이 굉장히 심한 종양들에서는 SRT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SRT를 쏠 수가 없겠죠. 사실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하는 부분은 조직검사상 인커플린 마진이 나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침습이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 결국은 DRT를 할 수밖에 없겠죠. 치료적 접근을 한다라면은.
그래서 이런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고요. DRT는 뭐 언제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호자한테 항상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DRT고요. 16에서 20회 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종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SRT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PRT입니다. 사실 PRT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치료의 50%는 한 40% 정도는 PRT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 팔리에이티브 치료를 거의 안 하죠. 사실 이건 내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수의사들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렇고 이 팔리에이티브에 대한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 환자한테 돈을 썼는데 생존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게 사실 맞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팔리에이티브가 남아있는 삶 동안에 퀄리티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목표는 통증을 완화시켜서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팔리에이티브 치료를 하더라도 에너지 양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많이 줄어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줄어들어도 다시 금방 재발을 하고 생존 기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염증이나 통증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뒤에서 특례를 보면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사실 외과 입장에서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외과 교수님한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외과가 굉장히 좋은 거다. 종양 수술에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 만약에 외과에서 뺐어요. 인컴플릿 맞음 나오면 다 외과 책임이거든요. 보호자는 결국은 내과에서는 책임을 안 질 거 아니에요. 외과 수의사한테 보호자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외과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보험이 있는 거죠. 아, 인컴플릿 맞은 나왔네, 방사선 종양학회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과한테 좋은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심부, 종양의 중심부는 절제하기 좋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넓은 부분들을 다 절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한다라면 종양이 주변부에서 많이 재발을 해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에서는 재발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종양이 중심부에서 재발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종양의 센터는 보통 다 괴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산소가 거의 없는 저산소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주관적으로 보이는 정말 큰 이런 땡땡한 종양들은 효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수술과 같이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수술과 했을 때, 동반했을 때 술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술 후에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대부분은 술 후에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몇 년 동안 조사를 했을 때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술 후에 하는 경우가 한 45%, 그리고 방사선 치료 단독이 한 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술자가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남아있는 부분에서 재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스트 초이스로 이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진 않고요. 그럼 언제 하느냐? 도저히 수술이 안 될 때. 지금 수술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좀 크기를 줄였으면 수술이 가능할 때. 이런 상황이라고 외과에서 판단이 된다라면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종양에서 수술 전에 하기도 해요. 특히 사이로이드 부분, 이 부분 카시노마 커지면은 막 혈관들이랑 기관들, 식도들 다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수술하기 힘들죠. 그때는 레디에이션 먼저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 후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 가능해요.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인컴플릿 마진이 나오거나 아니면 컴플릿 마진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종양인데 내로우 마진이 나왔다. 종양의 마진이 굉장히 좁게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술 후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죠. 여기 대해서도 뒤에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것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이 방사선 치료 후에 부작용이나 추적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실 이 S 말고는 이 부분을 뺍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지역병원에서는 부작용 관리나 추적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암센터랑 바로 같은 병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추가해 봤고요. 보통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급성 부작용이랑 그다음에 말기 부작용이 있습니다. 후기 만성 부작용인데
보통은 급성 부작용이 대부분이고요. 생기면은 방사선 치료 이후에 1-2주, 방사선 치료 후에 1-2주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길면은 4주, 빠르면은 보통 한 1-2주 안에 다 셀프 리미팅이 돼요. 다 이렇게 저절로 다 남는 거고요.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바닷가에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맨살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다 타죠. 그리고 껍질이 막 벗겨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껍질 벗겨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진 않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인데요. 대부분 이제 셀프 리미팅이 되고요. 후기 부작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나타나진 않지만 나타난다면 얘는 그냥 영구적이에요. 그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 피부 쪽이에요. 왜냐하면 방사선이 들어가려면 결국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피부에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요.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타난다면 피부는 거의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약할 때는 그냥 발적 정도만 나타나고 며칠 뒤에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털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호자한테 반드시 이런 특히 머리 쪽 들어갈 때는 이런 사진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털이 빠질 수 있고 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적은 1-2주 뒤에 아마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털은 한 몇 달 지나면 아마 날 겁니다. 근데 털이 날 때는 하얀색으로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조금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 보호자분도 사실 털 빠졌을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귀엽다고. 털이 나니까 다시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호자분은 그런 보호자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종양이 피부와 더 가깝거나 더 크거나 방사선의 세기가 더 세다라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약간 습성 박리 정도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사실은 두면은 다 셀프 리미팅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 셀프 리미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강아지들 이렇게 되면 막 긁어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이제 습성 박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긁기 시작해.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목 긁게 이제 보통 이 칼라 정도, 네 칼라 정도만 씌워주고요. 애가 긁어서 감염이 된다라면 항생제를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밴데이지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두시면 그냥 괜찮아진다. 우리 보통 피부랑 같이 구강에도 많이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빨리 세포 분열을 하는 조직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 모낭도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리고 점막들, 장층, 점막층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자라죠. 결국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도 생기고요. 브레인, 어떻게 보면은 CNS 쪽, 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근육들, 뼈들 이런 세포들 빨리빨리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급성 부작용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강이나 오랄 튜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결국은 이 구강 점막층에 방사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염증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늘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헥시딘 소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하면은 보통 한 1-2주 안에 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엉덩이 쪽입니다. 페리에날 쪽은 사실 흔하진 않은데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페리에날 주변에 있는 피부나 아니면은 이제 렉텀 쪽에서 결국 생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셀프 리미팅 되는데 애기들이 그냥 막 핥거나 긁거나 이렇게 해서 2차 감염만 발생하지 않게 두면은 경미한 경우에는 한 일주일 뒤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3주까지 갈 수 있는데 다 셀프 리미팅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부위에 따라서 보호자한테 미리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죠. 눈 쪽입니다. 사실 눈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사실 이 리스크 오간 중에서 굉장히 방사선에 취약한 부분이 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비강 쪽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 눈 사이에 들어갈 때 특히 사람보다 개는 더 눈 사이에 종양이 많이 생기거든요. 비강사. 그래서 보통은 방사선 치료할 때 항상 안과랑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염증과 관련된 난검염, 결막염, KCS, 궤양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좀 심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백내장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부러워요. 그냥 방사선 치료하고 눈물이 좀 많이 나거나 하면은 다 강원장님한테 토스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거기 전문의들 교육 과정에 있는 거 그대로 뺏겨놓거든요. 바로 그냥 안과로 보내면 된다고 듣겠죠. 치료 방법을. 되게 부러워요. 저도 제가 안과님을 다 해서 보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워낙 눈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양을 100% 커버는 안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랑 다르게 종양을 많이 없애서 생존기간 늘리는 것보다 눈 쪽에 문제가 생겨서 보호자한테 컴플레인이 훨씬 더 많고 애기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레이저를 다 녹이면서 눈을 밀 정도로 큰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을 100% 없애려고 눈을 포기한다든지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잘 없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큐트한 경우에는 그냥 셀프 리미팅이 되는 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증치료를 해주시면 돼요. 안약 치료를 한다든지. 근데 백내장이 된다라면은 이제 보호자분이랑 좀 상담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후기 부작용입니다. 후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거의 없어요. 거의 5% 미만이 이것보다 더 떨어졌죠. 근데 생긴다라면 치명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천천히 자라는 세포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브레인이나 뭐 본이나 머슬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물들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양에서 1년 넘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서는 적죠. 근데 이제 사람에서 굉장히 이 후기 부작용을 조심해요. 왜냐하면 치료하고 난 다음에 10년도 넘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론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 병원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일반 원장님들한테는 사실 넣지는 않는데 왜냐면 팔로우가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S에서는 S에서 분명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제가 보호자들한테 학교 병원에서 항상 상담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드릴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목적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적습니다. 오늘 오신 목적 적어서 첫 번째 1번 종양의 반응 어떤지 같이 봅시다. CT를 찍든 MR을 찍든 뭐 엑스레이 찍든 초음파를 찍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저희가 치료했으니까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봐요. 근데 이때 미리 얘기합니다. 이 종양은 원래 잘 안 줄어드는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만 줄어들 텐데 여기보다 조금 더 줄어들면 우리 같이 희망을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사기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미리 하고요. 좋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하면서 같이 전입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치료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요. 종양과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텍스트나 논문에 임상 증상 변화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전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 검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보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건 뭐냐면 악화되는 거는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방사능 치료 이후에 호전 없이 계속 악화가 된다면 임상 증상 변화가 악화되는 걸 대변하겠죠. 근데 방사능 치료나 항암 치료 이후에 호전됐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에는 이 임상 증상 변화가 그걸 대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임상 증상이 괜찮더라도 이미 재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면은 방사능 치료 이후에 한 달 내에는 오큐트 사이드 이펙트가 보통 많아요. 이 방사능 치료 한 달 내에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대신에 확률적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내에는 1주 간격 또는 2주 간격으로 그냥 내원하라고 해서 그냥 시체 검사를 한다든지 보호자한테 환자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문진을 하면서 보통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은 정말 위험하게 내가 치료를 했다. 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환자들은 1주마다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내원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치료 한 달째 보통은 CT나 MR 리책을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이 방사능 치료의 효과가 좋은 종양들. 보통 한 달 내에 많이 줄어드는 종양들은 좀 빠르게 한 달 내에 영상으로 리책을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3달에서 6달째 리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방사능 치료를 한다라면은 6개월까지, 맥시 거의 좀 길게 6개월까지는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이런 공격적인 종양들, 빨리빨리 분열하는 종양들은 보통 3개월까지 끝이에요. 그 전에 다 효과를 보는 거고 대부분 한 달 내에 다 어떻게 쇼부라고 하죠. 그게 나옵니다. 근데 양성에 가까운 종양들, 메닝지오마나 뭐 이런 종양들, 아니면 소프티사코마인데 굉장히 뭐 그레이드가 낮다든지 이런 종양들은 사실은 6개월까지 천천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영상 리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도 괜찮다라면은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이런 것들 이제 주치 판단하에 리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한 달 내에 최소 한 번은 오피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통은 이제 날만 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종양과 관련돼서 내과 치료를 계속 들어간다라면은 이제 그 당연히 자주 와야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리책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인데 네이절 튜머였죠. 아데노카시노마였는데 방사선 치료 이후에 한 달 뒤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호흡도 완전히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3달째도 역시 호전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전혀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보호자한테는 일단 찍어야 된다고 찍었는데 종양이 확실히 많이 재발됐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증상은 완전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줄어드는 종양들을 만약에 이렇게 캐치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영상에서 한 달째가 없었다 그러면은 프리를 보고 3달째 보면은 아 호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럼 좀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찍었기 때문에 아 얘는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다시 치료를 뭘 하든 항암을 바꿔보든 뭘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리스판스가 좋은 종양들은 한 달째 추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통 3달이나 6달 사이에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뒤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환자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신의 모든 종양에서 다 치료가 가능은 해요. 그리고 특히 이 붉은색 계열들은 이제 수술이 조금 힘든 부위 또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단독만으로는 서바이벌 타임이 길어지지 않는 그런 종양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뒤에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수술과 동반되는 종양들 푸른색으로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굳이 방사선 치료보다는 수술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종양들 이런 식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비검 종양부터 진행을 할게요. 사실은 제가 모든 종양에서 종양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방사선 치료 효과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부분 종양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건데 넘어가야 되나 하다가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같이 좀 넣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증상을 했을 때는 뭐 콧물이 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코피랑 안면 비대증이 생겼을 때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논문에서는 코피랑 안면 비대증이 생존 기간이랑 치료의 효과가 크게 연관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안면 비대증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생존 기간이 훨씬 더 짧은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코피가 나거나 안면 비대증이 있다면 반드시 CT를 찍고 종양을 감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3분의 2는 칼시노마예요. 칼시노마 계열이고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림포마가 가끔 있고요. 근데 이 비강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단독으로는 사실 이 생존 기간을 늘리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로컬 리커런시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팔리에이티브 목적은 되게 좋죠. 수술도 숨 못 쉴 때 디버킹 수술을 긁어내면은 사실 바로 호흡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술적으로 생존 기간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못한 이유는 일단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인접한 림프노드나 주변 원격 전이가 그렇게 많은 종양들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많은 비경 종양 환자들을 모아서 보니까 사실 결국 사망 시점에는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진단 시점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후를 보면은 사실은 SCC나 이런 언디퍼런시에이티드 카시노마 미분화되는 암종이 굉장히 예후가 짧기는 짧아요. 확실히. 앞에서 제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한테서 RT가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생존기간을 늘린다 두 개가 사실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RT 효과가 좋아서 빨리 줄어들더라도 이런 언디퍼런시에이티드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줄어들어요. 근데 다시 재발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연하게 따지면 빨리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서바이벌 타임 길어진다 이런 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CT 스테이지인데 이거는 저희 영상 쪽에서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RT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스테이지나 그레이드를 봤을 때 사실 이 CT 스테이지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더라. 그래서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브레인과 네이저를 나누는 이 뼈막을 녹였을 때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존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워낙 잘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사실 영상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보는 논문이기 때문에 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항상 대답을 해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스테이지 4 크리브리폰 플레이트가 녹아 있다라면은 CT상 보호자한테 얘기 좀 드리죠. 생존 기간은 짧을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여기 S에서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뇌이절 쪽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CT를 찍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염증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두고 있다가 보호자분이 안 오시다가 나중에 다 녹아서 다시 검사했을 때 종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이랑 내과랑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얘는 염증이 나왔지만 영상상에서 너무 종양과 가깝다 하면은 분명히 보호자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셔서 조직검사 몇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만에 종양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이런 특히 플러싱 같은 경우에, 비강경 같은 경우에 염증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종양의 가쪽만 뜯어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종양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보통 염증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런 CT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안까지 코어를 계산을 해서 건바이옵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반드시 염증이 나온다라면은 사실 영상상에서 비나인 같아 보이더라도 반드시 CT 재진하는 것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 지나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이옵시 몇 번 더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스테이지 4로 크리브리폰 플레이트가 녹아있고, 그리고 이런 SCC나 언디프런시에이티드 카시노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크리브리폰 플레이트가 녹아있고 얘네들이 SCC나 언디프런시에이티드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CT 스테이지도 낮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종양이 아니라면은 2년도 넘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도 미리 보호자한테 반드시 설명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환자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환자도 보면은 일반적인 히스토리죠. 8개월 전부터 콧물이 났는데 지역병원에서 약물을 처방했더니 좀 낫더라. 그래서 계속 낫다가 심해졌다가 낫다가 심해졌다가 하다가 코피가 나서 결국 왔는데, 이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고요. 네이잘 카시노마가 조직검사상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T를 찍었는데 크리브리폰 플레이트가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카시노마 계열이었죠. 근데 이제 얘가 SCC냐 언디프런시에이티드 카시노마냐 이런 여기까지 보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더 내기가 보호자분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아마 앞으로는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는 이미 전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호자한테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방사선 치료 단독뿐만이 아니고 수술적으로 디버킹을 같이 해주든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호자분이 좀 금전적으로 힘든 분이셔서 레디에이션만 일단 하기로 했어요. 레디에이션을 하지만 팔리에이티브 목적으로 진행했고요. 이 환자는 보통 3번 정도 치료를 합니다. 비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치료한다면 BRT보다는 SRT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3번 또는 5번 정도 많이 하는 편인데, 보시면은 한 달째 많이 줄어들었다가 3달째 그리고 5달째 다시 거의 그대로 다시 커진 게 보여요. 그리고 5달째는 림프전에도 반대쪽에도 전이가 된 게 보이죠. 이 친구는 사실 항암치료를 바로 진행을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보호자분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항암치료를 계속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상 증상은 바로 한 달 내에 좋아지지만 결국은 생존 기간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던 환자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CT 스테이지 4에 아마 카시노마 계열 안에서도 아마 언디프런시에이티드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했던 환자입니다. 그 다음 환자도 비슷해요. 사실 동일하게 지역병원에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대증치료를 계속 하다가 코피가 나고 안면 비대증이 오니까 왔던 환자인데, 이 환자도 보시면은 여기 크리브리폰 플레이트가 녹아서 브레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이 환자도 역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점점 좋아지죠. 한 달, 3달째.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달째 최대 시점으로 줄어들 때도 있고 또는 3달까지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보통 비강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전이가 없었는데 3달째 되면은 전이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도 보호자분이 항암 치료를 바로 이어가시지 않다가 이제 전이가 생기면서 항암 치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골소감 때문에 사망했었던 환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비강 종양 마지막 환자인데요. 사실
사실 보면은 지금 전부 다 6개월 내에 저렇게 다시 다 커지는데 굳이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효과가 좋았던 친구도 좀 넣어봤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콧물만 잠깐 났어요. 근데 보호자분이 조금 예민하셔서 무조건 CT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왔던 환자고요. 사실 이 환자는 CT를 찍었는데도 좀 애매했어요. 염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종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디스차지가 많은데 그렇다고 뭐 조영대강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1순위 그 종양을 주긴 했는데 애매하다. 조직 검사 해보자. 사실 이 영역에서 CT 스테이지는 1이었어요. 유니라테럴하고 주변에 본 라이시스도 없었고 전이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했더니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와서 바로 방사선치료를 진행을 했었던 환자고요. 이 환자는 방사선치료 이후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년 3개월 뒤에 리체크를 했을 때도 전혀 그 재발이 없었고요. 지금 거의 2년째 살고 있거든요. 2년째 동안 증상 없이 뭐 전이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가 이렇게 낮을 때 초기에 빨리 잡아서 치료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초기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생존기간과 예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비관과 관련했을 때 초기에 라이나이티스가 의심될 때도 리체크를 좀 자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거예요. 이번에 미국 전문의가 왔을 때도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다 크리브리 포플레이트 녹아있는 이런 애들을 레디에이션 하는 거 보고 놀래더라고요. 이런 애를 왜 하냐고. 그럼 저는 그랬죠. 대부분 이런 애다. 왜 차이가 날까라고 하니까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초기에 다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후가 많이 달라요. 사실 효과는 좋거든요. 아까는 스테이지 4인 애들도 사실은 한 달 내에 다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서바이벌 타임이 짧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처럼 초기에 하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브레인 튜머입니다. 브레인 튜머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쓸 게 없죠. 왜냐하면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단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고양이는 사실 사람이랑 비슷해요. 뇌종양이. 특히 메닝주오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람에서도 결론적으로 메닝주오마는 먼저 퍼스트 초이스가 수술입니다. 워낙 비나인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도 고양이 뇌종양 환자 보면은 바로 뇌수술하는 데를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충남대로 많이 보냈었죠.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걔는 조금 다릅니다. 걔는 비나인 성격에 가지고 있는 메닝주오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착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직접 하신 분들이랑 같이 디스커션 할 때도 고양이는 딱 당기면 바로 똑 떨어지는데 걔는 안 떨어진다. 고양이 다 붙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 메닝주오마는 수술 후에 수로 레디에이션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설이고요. 고양이는 보통 사람을 마찬가지로 수술을 단독으로만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오마 같이 인트라액시아 쪽, 브레인 안쪽에 있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메닝지오마보다는 이제 좀 더 레디에이션 쪽으로 많이 하다를 잡고 있는 거고요. 특히 뒤에서 설명드린 퓨처 글린 튜머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같은 경우에 입천장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걔는 워낙 이 밀리스크를 있는 이 인트라 크레니얼 쪽 아테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은 쉽진 않죠. 그래서 레디에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레디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바이벌 타임. 비강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디에이션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호자한테는 생존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얘가 뭐 스테이지나 그레이드에 따라서 조금씩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편이고요. 요것도 사실은 뭐 글라이오마나 메닝주오마나 다 합쳐서고요. 네, 그 종양에 따라서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이 환자들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환자도 사실 메닝주오마 환자인데요. 뭐 영상에서 보면은 조금 특이한 메닝주오마라고 진단할 수 있는 이런 CSF 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익스트라 엑시알로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이 환자는 시스트를 동반한 메닝주오마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메닝스에서 유래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브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습적인 종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3회에서 5회 SRT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강이랑 브레인은 3회에서 5회 SRT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도 똑같이 방사선치료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으로 쭉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방사선치료가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털이 빠지면서 부작용이 좀 생기겠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 털이 자라면서 이제 털이 자라고 지금은 많이 자라게 됐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메닝주오마이기 때문에 양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디에이션 이후에 극명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도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3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CSF 영역이 조금 더 증가한 게 확인이 됩니다.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훨씬 더 생존기간이 글라이오마보다 높은 이유가 다시 자라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메닝지오마가 훨씬 더 이제 예후가 좋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 환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S 병원에서 첫 방사치료를 했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똑같이 메닝지오마가 있었고 발작을 해서 내원을 했었는데 방사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는 전혀 뭐 약물은 복용하지 않았고요. 임상 증상이 심한 발작이 이제 없어졌었는데 3개월 이후에 리책을 했더니 종양 크기가 한 15% 정도 줄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종양 주변에 이데마가 있었던 부분들이 확실히 다 없어졌고요. 그만큼 이제 활동성이 액티브한 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1년이 됐을 때까지도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크기는 많이 줄진 않았지만 그 줄어든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고요. 제주도에서 보호자가 보내준 이제 영상이죠. 근데 이 환자는 사실은 26개월 후에 폐수종으로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쯤에 재발을 했어요. 거의 한 2년 다 됐을 때. 그리고 재발하고 난 다음에 방사치를 한 번 더 맞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제 관리를 했던 환자인데 이제 폐수종으로 사망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메닝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천천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게 이제 천천히 줄어들고, 그리고 사이즈가 극적으로 감소하진 않으나 다시 커지는 게 적기 때문에 예후가 좀 훨씬 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 내부종을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예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쯤 되면 다시 약간 서서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크기가 커지는 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부종이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재발을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정기 리책을 했을 때 보면은 크기가 확 커졌다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다시 조형 증강하는 그 영상들이 조금 더 진해지거나 뇌부종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쯤 되면 이제 보호자한테 얘기합니다. 이제는 6개월 리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리책을 한번 더 해봅시다. 아니면은 치료를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본 환자 같은 경우는 최근 환자예요. 이제 충남대에서 메닝지오마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레디에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해서 바로 레디에이션을 진행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조금 효과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잘못됐네요. T1 조형 증강인데 그래서 이렇게 시스트를 가지는 종양이 보였는데 레디에이션 이후에 시스트 크기도 많이 줄고 종양 부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리책을 하기 전에 보호자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마 크기가 크게 안 줄었을 거다. 근데 4개월 이후에 리책을 했는데 크기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좀 보호자한테는 특별히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추적 관찰을 좀 짧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시 금방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닝지오마 안에서도 사실 이 비헤이비어가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튜어터리 글랜드 튜머입니다. 피튜어터리 글랜드 튜머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피튜어터리 튜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뉴럴로직 사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MR 안 찍죠. 보통은 뭐 쿠싱이 있다고 해서 이 PDH를 확인하기 위해서 MR 안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MR을 찍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신경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신경증상이 있어서 찍었는데 피튜어터리 글랜드 튜머가 있으면 아무리 튜머가 있구나, 튜머 때문에 얘가 지금 신경증상이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역으로 얘가 기능성인가 이걸 보려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기능성인데 그걸 그냥 임상 증상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피튜어터리 글랜드 튜머가 있다라면은 보호자한테 얘가 기능적으로도 같이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써 있는 거는 그냥 쿠싱과 관련된 거지만 쿠싱 외에도 다른 호르몬 질환들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디에이션 했을 때 사실 신경증상은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면은 이 매스가 커지면서 매스 이펙트 때문에 신경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양 크기가 줄면은 신경증상은 바로 좋아지거든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드라마틱하게 한두 달 안에 바로 좋아져요. 그런데 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기능이랑 신경증상이랑 같이 있는 환자 중에서 신경증상은 좋아졌는데 기능이 계속 문제가 있다라면은 메디케이션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신경증상이 안 좋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데 신경증상이 안 좋은 거는 종양이 크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피처트리그랜 튜머가 크기가 크다면은 그냥 내용가 안 좋다라고 보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뒤에서 고양이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유튜버인데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헤드 틸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확실히 헤드 틸터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크게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MRI상 피처트리그랜드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레디션 했습니다. 그래서 논펑셔널 튜머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브레인은 SRT를 많이 하기 때문에 3회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개월째 극명하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째도 이제 애기가 될 때도 없어지고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고 캣타워도 잘 올라가는 애였는데 못 올라갔다가 2개월 후 한 달 뒤부터는 이제 좋아져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애고요. 1년 뒤에도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피처트리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마가 많죠. 마크로 아데노마 이런 게 많죠.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많이 줄어서 좀 걱정은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1년 뒤에 리체할 때 보니까 폐 전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피처트리그랜드 튜머가 폐 전이가 잘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카시노마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 피처트리 카시노마였나 보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피처트리 마크로 아데노마나 카시노마를 구분하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전이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카시노마나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튜머입니다. 스파이널 튜머도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제 앞다리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를 이제 주 호소로 내원을 했고요. 그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 튜머를 진단을 받고 내원을 했습니다. 신경증상 했고요. 그래서 MRI를 봤더니 인트라메듈라리 안쪽에 종양이라서 사실 수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브레인스템이 굉장히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DRT를 하기로 했었어요. SRT로 하다가는 잘못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DRT를 하기로 다 결정이 났었는데 본 환자가 사실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임상상이 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 그래도 걷는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는데 CT심을 찍었을 때만 해도 애가 좀 어거작 걷기 시작했고요. 그냥 CT심을 찍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아예 못 쓰더라고요. 테트라파레시스로 와서 저희가 16번을 할 정도로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좀 위험 부담을 보호자한테 안고 해보시겠나 해서 3회 빠르게 SRT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설량으로 쌌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방사선 치료 당일날 이렇게 테트라파레시스로 보호자 목소리 많이 나오네요. 네, 테트라파레시스로 왔었는데 3회 치료하자마자 환자가 이제 이렇게 좀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4일 뒤부터는 A가 걷고 그 다음에 6주 뒤에 이렇게 이제 걷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스파이널 코드 쪽 튜머 또는 뭐 PNST, 너브 튜머 이런 것들은 방사선 치료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져요. 통증도 감소하고 주변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종이 압박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증상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드라마틱하게. 하지만 종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너브 유래 튜머가 그렇게 많이 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폰스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임상 증상을 레디에이션 이후에 90%까지 호전이 90%에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정작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저희가 미리 얘기를 다 하고요. 그리고 아마 금방 재발을 할 거다. 그래서 증상이 다시 안 좋아지는 것도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증상 호전은 뚜렷하나 분명히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